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밀물이 객기를 삼키고 바람이 폭우를 뒤흔들던 밤. 사람이라면 누구도 밖에 나서지 않을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내가 객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구리는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은 가늘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장부 한 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칼보다 강하게 죽어가는 와중에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것은 포구의 장부꾼 혜연이었습니다. 혜연은 상처를 묶고 그를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젖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쇠고기 사라진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내는 누구였을까요? 왜 죽어가면서도 장부를 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라진 숫자 안에는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 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는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지붕 위를 두드리는 작은 소리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바다 전체가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린 것처럼 빗줄기는 수직으로 쏟아졌다. 폭우의 밤은 그렇게 한꺼번에 무너졌다. 갯길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밀물이 삼킨 것인지 빗물이 채운 것인지 경계는 흐릿했다. 닷줄을 맨 배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흔들렸다. 사람은 없었다. 소리도 없었다. 바람만이 간간히 돛대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다. 혜연은 등잔 하나를 들고 창고 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폭우를 걷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혜연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오후 입항장부에서 발견한 숫자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집에 앉아서는 지워지지 않는 숫자였다. 숫자는 그런 것이었다. 한 번 어긋나면 잠이 오지 않았다. 등잔 불빛이 물 위에 길게 흔들렸다. 혜연은 발 아래를 보지 않았다. 이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새해 전부터였다. 아버지가 사라진 이후로 발이 기억하고 있었다. 창고 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 짐 포대 하나가 갯길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었다. 폭우에 떠내려온 것이려니 생각했다. 발걸음을 옮기다가 멈췄다. 짐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혜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등잔을 낮게 내렸다. 빗물이 등잔 유리를 두드렸다. 불빛이 흔들렸다. 사내였다. 나이는 알 수 없었다. 얼굴은 빗물과 어둠에 가려 있었다. 옆구리가 젖어 있었는데 그것이 빗물과는 다른 색이라는 것을 혜연은 바로 알아챘다. 검붉었다. 호흡은 있었다. 가늘었지만 있었다. 혜연은 주변을 살폈다. 사람은 없었다. 발소리도 없었다. 그저 빗소리와 배가 흔들리는 소리만이 폭우를 채우고 있었다. 등잔을 조금 더 내리자 사내의 손이 보였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장부였다. 두꺼운 장부를 사내는 옆구리가 피로 물드는 중에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 힘이 혜연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칼보다 강하게 쥔 손이었다.
혜연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장부보다 먼저 허리띠에 천을 잘랐다. 상처를 묶었다. 손이 차가웠다. 빗속에 얼마나 오래 있었던 것인지. 천을 묶는 동안 사내는 눈을 뜨지 않았다. 혜연은 일어서서 포구 안쪽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 밤에 포구를 지나는 사람은 없었다. 비는 더 세졌다. 혜연은 결국 사내를 끌었다. 가늘고 작은 몸집이었지만 사내의 무게는 만만치 않았다. 발이 물에 잠겼다. 등잔이 흔들렸다. 그래도 끌었다. 포구에서 골목 하나를 건너면 혜연의 집이 있었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덮었다.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혜연은 부뚜막에 불을 붙이고 젖은 천을 짰다. 방 안이 조금 따뜻해졌다. 그리고 나서 혜연은 사내의 손에서 장부를 가져왔다. 손가락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힘을 주어 펼쳤더니 장부 안쪽이 피로 번져 있었다. 그래도 글씨는 남아 있었다. 혜연은 등잔을 가까이 당겼다. 손가락이 숫자 위를 짚었다. 입항 320석, 출항 320석, 창고 입고 279석. 혜연은 3번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눈을 들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빗소리만이 지붕을 두드렸다. 사내의 숨소리가 가늘게 섞였다. 혜연은 숫자를 다시 보았다. 40일. 어디선가 41석이 사라져 있었다. 오차가 아니었다. 오차였다면 방향이 달랐다. 이건 한쪽으로만 정확히 줄어 있었다. 혜연은 장부를 덮지 않았다. 손 위에 올려두고 등잔 불빛을 바라보았다. 불이 흔들렸다. 바람이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그때 사내가 눈을 떴다. 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사내의 눈이 천장을 향하다가 천천히 혜연 쪽으로 돌아왔다. 초점이 잡히지 않는 눈이었다. 그러나 입술은 움직였다. 목소리는 낮고 끊겼다. 장부가. 혜연은 들었다. 바퀴었다. 사내의 눈이 다시 흔들렸다. 혜연은 손을 내밀어 어깨를 눌렀다.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래도 입술은 멈추지 않았다. 쇠곡이 사라진다. 그것이 전부였다. 눈이 감겼다. 숨은 여전히 있었다. 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장부를 다시 펼쳤다. 손가락이 다시 숫자 위를 짚었다. 40일. 창고에 들어오지 않은 41석. 비는 쉬지 않고 내렸다. 바다 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포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했다. 그러나 혜연은 알고 있었다. 조용한 밤에도 숫자는 움직인다. 그리고 지금 이 방 안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둘이 되었다. 사내가 다시 눈을 뜬 것은 이튿날 오후였다. 비는 그쳐 있었다. 그러나 하늘은 아직 무거웠다. 구름이 바다 위에 낮게 깔려 수평선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 없었다. 포구는 전날 밤의 포구가 휩쓸고 간 흔적으로 가득했다. 갯길에는 이름 모를 짐 조각들이 쌓여 있었고 닷줄 하나가 끊겨 작은 배가 포구 안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혜연은 그것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다. 등 뒤에서 소리가 났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소리였다. 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부뚜막에 올려둔 미음솥을 저으면서 그냥 말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사내는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디입니까? 목소리는 전날 밤보다 또렷했다. 그러나 여전히 낮았다. 혜연은 미음을 사발에 담으면서 대답했다. 포구 안쪽입니다. 전날 밤 갯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발을 들고 돌아섰다. 사내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혜연은 처음으로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나이는 20 중반쯤으로 보였다. 눈매가 단정했다. 옷은 평범한 포구 상인의 차림이었는데 그 안쪽에 감추어진 무언가가 옷차림과는 달랐다. 말투였다. 사내는 미음 사발을 받으면서 잠깐 혜연의 손을 보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장부를 보셨습니까? 혜연은 대답 대신 장부를 내밀었다. 사내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연준이라 합니다. 혜연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장부를 펼쳤다. 손가락이 어젯밤에 짚었던 숫자 위에 올라갔다. 입항 320석. 창고 입고 279석.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41석이 없습니다. 사내, 연주는 미음 사발을 내려놓았다. 눈이 장부 위에 고정되었다. 그 눈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었다. 피로와 안도와 그리고 혜연이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가. 연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세 곡이 사라지면 목소리가 낮아졌다. 기근이 옵니다. 혜연은 듣고 있었다. 한 항차에 41석. 눈에 띄지 않는 양입니다. 장부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오차로 여길 수 있는 양입니다. 연준의 손가락이 장부 위를 짚었다. 여러 항차에 걸쳐 적힌 숫자들. 그러나 항차마다 조금씩. 석 달이면 1000석이 넘습니다. 6 달이면. 말을 멈추었다. 혜연이 이었다. 창고가 비어 있겠지요. 연주는 고개를 들어 혜연을 보았다. 혜연은 장부에서 눈을 들지 않았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짓말처럼 보이도록 배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방 안에 잠깐 침묵이 내려앉았다. 연주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폭우에 흐린 하늘이 창문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도둑질이 아닙니다. 낮은 목소리였다. 도둑질이었다면 한 번에 많이 가져갔겠지요. 이건 다릅니다. 조금씩,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혜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장부의 다른 쪽을 펼쳤다. 지난 석 달치 항차 기록이었다. 손가락이 천천히 숫자들 위를 훑었다. 조금씩 줄어 있었다. 항차마다 다른 양이었다. 어떤 항차는 30석, 어떤 항차는 60석.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은 한결같이 한쪽으로만 불규칙하게 줄였군요. 혜연이 말했다. 일정하면 누군가 알아챕니다. 연준이 답했다. 혜연은 장부를 덮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연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기근이 오면 천천히 말했다. 백성은 왕을 원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흔들리면 권력이 움직이지요. 둘 사이에 말이 없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전날 밤의 폭우가 남긴 너울이 아직 폭우 안까지 들어오고 있었다. 연준이 먼저 말을 이었다. 곡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혜연은 기다렸다. 바다입니다. 연준은 창문 쪽을 향한 채 말했다.
세곡선이 다니는 항로, 그 항로를 허가하는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누가 쥐는가. 말이 끊겼다가 이어졌다. 지금 이 나라의 항로는 12개의 상단이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곡을 운반하는 선박, 납품하는 창고, 모두 각각 나뉘어 있지요. 혜연은 들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항로 하나가 닫혔습니다. 그 다음 달에 또 하나가 닫혔습니다. 폭풍 피해를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연준의 손가락이 장부 아래쪽 귀퉁이를 짚었다. 혜연은 그곳을 보았다. 작은 글씨였다. 장부 기록자가 흘려 쓴 것처럼 보이는 한 줄. 대명상단 전원. 혜연은 그 글자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대명상단이 이 항로를 가져갔습니까? 그 항로만이 아닙니다. 연주는 낮게 답했다. 모든 항로를. 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포구에 묶인 배들이 보였다. 저마다 깃발이 달려 있었다. 여러 상단의 깃발들이었다. 혜연은 어렸을 때부터 저 깃발들을 보며 자랐다. 아버지가 선장으로 나가던 데에도 깃발이 있었다. 지금 눈에 들어오는 깃발들 가운데 혜연은 대명상단의 깃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세 척이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두 척이었다. 혜연은 기억했다. 오늘 아침 포구 안쪽에 닿은 배 하나가 있었다. 어디서 들어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포구 다음 날이었으니 다른 항구에서 피항했다가 돌아온 것이려니 생각했다. 방향을 몰랐다. 세곡이 사라지는 동안 혜연이 천천히 말했다. 바다를 사들이고 있었군요.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다. 혜연은 장부를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항차 날짜를 보았다. 항차마다 입항 날짜, 세곡 수량, 납품 창고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납품 창고 이름이 석 달 전부터 조금씩 바뀌어 있었다. 혜연의 손가락이 멈췄다. 창고 이름 옆에 작은 표식이 하나 있었다. 붓의 끝으로 가볍게 찍은 점 하나. 어떤 항차에는 있고 어떤 항차에는 없었다. 이 표식은? 혜연이 물었다. 연준이 장부 쪽으로 눈을 돌렸다. 처음 보는 것입니다. 혜연은 점이 찍힌 항차들만 골라내었다. 날짜를 나열했다. 그리고 그 항차들의 창고, 입고 수량만을 더했다. 점이 찍힌 항차마다 수량이 더 크게 줄어 있었다. 혜연은 숫자들을 바라보았다. 등잔 불빛이 숫자 위에 흔들렸다. 표식이 있는 날에만 더 많이 빠졌습니다. 연주는 조용했다. 누군가 신호를 주고받은 것입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파도 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 연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장부를 들고 오는 길에 포구 입구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혜연은 들었다. 칼을 든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연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혜연은 연준의 옆구리를 묶은 천을 보았다. 빗속에서 갯길에 쓰러져 있던 사내. 칼보다 강하게 장부를 쥐고 있던 손. 그 손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이제 혜연은 알았다. 혜연은 장부를 무릎 위에 올렸다. 창밖에서 포구의 소리들이 들렸다. 배들이 흔들리는 소리, 갯내음, 그리고 물이 선체를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리. 혜연은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끌어올렸다. 새 해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간 날의 포구 소리가 이것과 같았다. 아버지의 이름은 혜민이었다. 포구에서는 그냥 선장이라 불렸다. 이름보다 직함이 먼저였다. 세 곡선을 스물두 해 동안 몰았다. 폭풍을 15번 겪었다. 그중 3번은 배가 뒤집힐 뻔했다고 아버지는 웃으며 말하곤 했다. 웃는 얼굴이었다. 그것이 혜연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새해 전 가을이었다. 혜연은 그날 아침을 기억했다. 하늘이 이상했다. 구름이 남쪽에서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의 방향이 오전과 오후 사이에 2번 바뀌었다. 그런 날은 항해를 피하는 것이 포구의 오래된 법도였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침에 창고에 들렀다가 무언가를 확인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집 안에서 잠깐 서 있었다. 말이 없었다. 밥상 앞에 앉아서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혜연이 물었다. 오늘 출항합니까? 아버지는 대답 대신 혜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그리고 나갔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사흘 뒤 선박 잔해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폭풍에 침몰한 것이라 했다. 시신은 찾지 못했다. 기록에는 그렇게 남았다. 폭풍으로 인한 침몰. 선장 실종. 혜연은 그 기록을 받아들었다. 처음에는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이상한 것이 남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잠들기 전에 떠오르는 생각들이었다. 그날 하늘, 바뀐 바람 방향, 숟가락을 들지 않던 아버지. 혜연은 어느 날 창고에 갔다. 장부를 보았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간 날의 항차 기록을 찾았다. 출항 기록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날 출항한 3곡의 수량이 적혀 있지 않았다. 납품 창고 칸이 비어 있었다. 담당 장부꾼의 확인 서명도 없었다. 그저 출항이라는 한 글자만이 날짜 옆에 적혀 있었다. 혜연은 다른 항차 기록들을 살폈다. 모두 수량이 있었다. 납품처가 있었다. 서명이 있었다. 그날만 없었다. 혜연은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떠올렸다. 아버지가 아침에 창고에 들렀다가 돌아왔을 때의 표정을. 그 표정이 무엇이었는지를 혜연은 그날에야 비로소 이해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안 채로 배에 올랐다. 혜연은 장부를 덮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포구의 장부꾼이 되었다. 그 기억이 방 안에서 흩어졌다. 혜연은 무릎 위에 장부를 내려다보았다. 연준이 가져온 장부, 피로 번진 모서리, 그리고 그 안에 배열된 숫자들, 조금씩 줄어드는 수량, 납품처가 바뀌는 기록, 점 하나의 표시, 손가락이 표식을 짚었다. 새해 전 아버지가 나간 날의 장부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지. 혜연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기록은 너무 단순했다. 수량도 납품처도 서명도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상했다. 지워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쓰이지 않은 것처럼 빈 칸이었다. 채워지지 않은 빈 칸은 때로 숫자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혜연은 연준을 보았다. 연준은 창문 쪽을 향해 있었다. 포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혜연이 천천히 말했다. 3달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 하셨습니까? 연준이 시선을 돌렸다. 장부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혜연은 잠깐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저는 새해 전 장부를 보았습니다. 연준이 조용히 들었다. 그 해 가을. 세곡선 하나가 폭풍으로 침몰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선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창밖에서 갈매기 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사라졌다. 그날 항차 기록에는 수량이 없었습니다. 납품처가 없었습니다. 서명도 없었습니다. 혜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출항 기록은 있었습니다. 연주는 혜연을 보았다. 혜연은 장부를 보았다. 빈 배가 나간 것입니다. 쇠곡을 싣지 않고 말이 끊겼다가 이어졌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준의 눈 안에 무언가가 지나갔다. 혜연은 그것을 보았지만 묻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연준이 먼저 말했다. 선장이 제 아버지입니다. 혜연이 먼저 말했다. 조용하고 평평한 목소리였다. 연준은 그 목소리를 들었다. 혜연은 계속했다. 처음에는 폭풍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보았습니다. 장부에는 폭풍이 없었습니다. 단지 빈칸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 장부를 짚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부에는 그 빈칸과 같은 손길이 있습니다. 연주는 천천히 혜연을 보았다. 같은 손길. 그 말의 무게를 연주는 알아들었다. 같은 사람이거나 같은 방식을 배운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였다. 혜연은 장부를 닫았다. 그리고 일어섰다. 창가로 걸어가 포구를 내려다보았다. 배들이 묶여 있었다. 대명상단의 깃발이 세척에 달려 있었다. 바람이 깃발을 흔들었다. 끝까지 보겠습니다. 혜연이 말했다. 창문을 향한 채였다. 연준 쪽을 보지 않았다.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니었다. 동의를 바라는 말도 아니었다. 그냥 결심이었다. 연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필요 없다는 것을 혜연의 목소리가 이미 말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혜연은 혼자 창구 쪽으로 걸었다. 장부 서류를 이유로 포구 관리인에게 지난 3년치 항차 기록을 요청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혜연은 장부꾼이었다.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일이었다. 관리인은 별말 없이 서류 묶음을 내주었다. 혜연은 그것을 들고 돌아왔다. 방 안에 앉아 가장 오래된 묶음부터 펼쳤다. 3년 전. 가을. 손가락이 날짜를 따라 내려갔다. 그리고 멈추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간 날이었다. 기록은 혜연이 기억하는 것과 같았다. 출항. 수량 없음. 납품처 없음. 서명 없음. 그런데 혜연은 눈을 가까이 당겼다. 서명칸 아래 아주 작은 흔적이 있었다. 지운 흔적이었다. 붓으로 덧칠한 것이었는데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빛을 비스듬히 비추자 아래에 깔린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두 글자였다. 혜연은 그 글자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등잔을 더 가까이 당겼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두 글자가 조금씩 선명해졌다. 혜연의 손이 멈추었다. 두 글자가 보였다. 그러나 혜연은 그 자리에서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름을 말하는 것과 증거를 쥐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혜연은 등을 내렸다. 장부를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포구에 해가 기울고 있었다. 물 위에 빛이 길게 드러 누웠다. 배들의 그림자가 수면 위에 흔들렸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간 방향이 저쪽이었다. 혜연은 그 방향을 오래 바라보았다. 바다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바다는 언제나 그랬다. 삼킨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바다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장부는 달랐다. 장부는 반드시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다. 지운 자리조차 흔적이었다. 그날 밤 혜연은 잠들지 못했다. 등잔을 끄지 않았다. 장부를 덮지도 않았다. 지워진 두 글자가 눈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불빛을 비스듬히 비추어야만 보이는 글자들이었다. 완전히 지우려 했으나 지워지지 않은 것들. 혜연은 그 글자들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름을 말하는 것과 증거를 쥐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지금은 아직 이름을 말할 때가 아니었다. 혜연은 등잔 불빛을 바라보았다. 불이 흔들렸다. 바람이 든 것이 아니었다. 그냥 흔들렸다. 불은 언제나 그랬다. 이유 없이 흔들리다가 이유 없이 잠잠해졌다. 장부를 다시 펼쳤다. 지워진 자리를 다시 보았다. 두 글자. 그 글자 위에 덧칠해진 먹의 두께가 다른 곳보다 조금 두꺼웠다. 서두른 흔적이었다. 꼼꼼히 지운 것이 아니라 급히 덮은 것이었다. 급했다는 것은 누군가 알까봐 두려웠다는 것이었다. 혜연은 장부를 덮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아침이 떠올랐다. 숟가락을 들지 않던 손. 말없이 쓰다듬던 손길. 그리고 포구를 향해 걸어가던 등.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무언가를 보았고, 알았고, 그럼에도 배에 올랐다. 왜? 혜연은 그 질문을 3년 동안 품고 있었다. 오늘 밤 그 질문이 조금 더 무거워졌다. 이튿날 아침 혜연은 연준에게 장부를 가져갔다. 연준은 혜연의 얼굴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혜연이 장부를 펼쳐 지워진 자리를 내밀었다. 연준은 받아서 빛에 비추어 보았다. 오래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장부를 내려놓았다. 혜연이 물었다. 아십니까? 연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혜연은 기다렸다. 연준이 낮게 말했다. 원본이 있습니다. 혜연은 들었다. 창고에, 궁의 세곡 중앙 창고에 원본 장부가 있습니다. 포구 기록과 대조하면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전부 보입니다. 혜연은 연준을 바라보았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연준은 잠깐 창밖을 보았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만호는 포구에서 가장 오래된 상인이었다. 나이는 50을 넘겼고 얼굴에는 바닷바람이 새긴 주름이 깊었다. 젊었을 때는 직접 배를 몰았다고 했다. 지금은 포구 안쪽 창고 근처의 작은 객주를 열고 드나드는 상인들에게 숙소와 밥을 팔았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는 것을 쉽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다. 혜연이 찾아갔을 때 만호는 마당에 앉아 낡은 밧줄을 메고 있었다. 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밧줄이었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다. 혜연이 앞에 서자 만호는 올려다보지 않았다. 장부꾼이 여긴 무슨 일이오? 혜연은 앉았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장부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만호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눈으로는 보았다. 납품처 이름이 보였을 것이다. 표식이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워진 자리가 만호의 손이 밧줄 위에서 멈추었다. 마당 밖을 한번 살폈다. 골목은 조용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세곡 납품선 밑에 들어가야 하오. 사흘 뒤 밤이었다. 달이 없는 밤이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고 바람은 잠잠했다. 물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다. 납품선은 낡고 널쩍한 배였다. 혜연이 먼저 들어갔다. 어두웠다. 집 냄새와 곡식 냄새가 섞여 있었다. 판자 틈 사이로 물 냄새가 들어왔다. 몸을 웅크려야 했다. 연준이 뒤따라 들어왔다. 판자가 닫혔다. 검문은 길었다. 발소리들이 배 위를 돌아다녔다. 포대가 들렸다. 하나씩, 둘씩.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칼끝이 판자를 두드렸다. 규칙적으로. 천천히. 한 칸. 또 한 칸. 혜연의 바로 위였다. 칼끝이 멈추었다. 정적이었다. 혜연은 숨을 쉬지 않았다. 연준도 움직이지 않았다. 긴 정적이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배가 다시 움직였다. 혜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바닥을 짚은 채로 그 떨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창고 안은 넓고 어두웠다. 천장이 높았다. 들보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포대들이 벽을 따라 높게 쌓여 있었다. 연준이 선반 앞에서 멈추었다. 장부들이 꽂혀 있었다. 여러 해의 것들이었다. 연준의 손이 한 권을 꺼냈다. 펼쳤다. 그리고 멈추었다. 혜연이 들여다보았다. 장부 안쪽 수량 기록 옆에 작은 표식이 있었다. 포구 장부에서 본 것과 같은 표식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표식 옆에 글자가 있었다. 혜연은 눈을 가까이 당겼다. 특정 상단 납품 전환. 혜연은 그 글자를 읽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처음부터 조작이었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연준이 혜연의 팔을 잡았다. 둘은 포대 뒤로 몸을 숨겼다. 발소리가 창고 문 앞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지나쳤다. 혜연은 장부를 품 안에 넣었다. 창고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포대 뒤에 웅크린 채로 혜연은 손 안에 장부를 느꼈다. 숫자들이 담긴 장부, 표식이 찍힌 장부, 그리고 지워진 두 글자와 같은 손길로 쓰인 장부. 이것들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를 혜연은 이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증명하는 것은 아직 다른 일이었다. 창고에서 나온 것은 새벽이었다. 납품선 짐칸에서 빠져나와 포구 남쪽 선착장에 발을 디뎠을 때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갯내음이 짙었다. 물소리만이 들렸다. 사람은 없었다. 혜연과 연준은 말없이 걸었다. 골목 안으로 들어와서야 연준이 멈추었다. 벽에 등을 기대었다. 옆구리 상처가 아직 아문 것이 아니었다. 혜연은 그것을 보았지만 묻지 않았다. 연준도 말하지 않았다. 잠시 둘 다 침묵이었다. 혜연이 먼저 말했다. 특정 상단 납품 전환. 연준이 들었다. 창고 장부에 적혀 있었습니다. 표식 옆에 포구 장부의 표식과 같은 손이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같은 손이라면 낮은 목소리였다. 포구와 창고 양쪽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혜연은 그 말을 들었다. 포구와 창고 양쪽에 동시에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누구인지를 혜연은 생각했다. 그러나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직이었다. 둘은 다시 걸었다. 혜연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혜연은 들어가지 않았다. 마루 끝에 앉았다. 연준도 옆에 앉았다. 포구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갯내음이 실려왔다. 혜연은 품 안에 장부를 꺼냈다. 창고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펼쳤다. 날이 밝아오면서 글씨가 조금씩 선명해졌다. 손가락이 항로 기록을 짚었다. 석 달 전부터입니다. 혜연이 말했다. 납품 상단 이름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연준이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한 번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항차마다 조금씩. 어떤 항차는 납품처만, 어떤 항차는 운반 상단만.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혜연은 바뀐 항차들을 골라 나열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상단 이름을 짚었다. 연준의 눈이 좁아졌다. 전부 대명 상단이었다. 혜연이 말을 이었다. 항로도 같습니다. 남쪽 항로가 다음 달부터 폐쇄된다고 합니다. 폭풍 피해를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연준은 장부에서 눈을 들지 않았다. 남쪽 항로를 쓰는 상단이 셋입니다. 모두 왕실 납품 허가를 받은 곳들입니다. 대명 상단은 그 셋 중에 없습니다. 혜연이 말했다. 그러나 항로가 닫히면 연준이 이었다. 남은 항로는 대명 상단이 가져갑니다. 둘 사이에 말이 없었다. 포구가 깨어나고 있었다. 멀리서 배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상인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골목 안으로 흘러들었다. 포구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다. 조용하다가 갑자기 가득 차는 방식으로. 연준이 낮게 말했다. 왕에게 충성하는 항로만 닫히고 있습니다. 혜연은 그 말을 들었다. 왕에게 충성하는 항로. 오래된 상단들. 왕실 납품 허가를 받은 곳들. 그것들이 하나씩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폭풍 피해라는 이유로. 안전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유들로. 그리고 그 자리를 대명 상단이 채우고 있었다. 혜연은 장부를 덮었다. 그리고 흐름을 생각했다. 쇠곡이 사라진다. 창고가 비어간다. 기근이 온다. 백성이 왕을 원망한다. 왕이 흔들린다. 그 사이 항로가 닫힌다. 납품권이 넘어간다. 바다가 한 손에 들어간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구조였다. 혜연이 천천히 말했다. 쇠곡으로 기근을 만들고. 연준이 들었다. 항로로 바다를 삽니다. 연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 안에서 무언가가 굳어졌다. 혜연은 포구를 바라보았다. 배들이 묶여 있었다. 깃발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대명 상단의 깃발이 보였다. 어제보다 한 척이 더 늘어 있었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그러나 숫자를 보는 사람에게는 이 조용함이 조용하지 않았다. 연준이 말했다. 이 일은 포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혜연은 알고 있었다.
궁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이 아침 공기 안에 잠깐 머물렀다가 바람에 실려갔다. 포구의 깃발들이 흔들렸다. 대명상단의 깃발도 다른 깃발들과 똑같이 흔들렸다.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것처럼 그날 오후 포구가 달라졌다. 혜연은 처음에 느낌으로 알았다. 무언가가 바뀌었는데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없는 그런 변화였다. 상인들의 발걸음이 조금 빨랐다. 목소리들이 낮아져 있었다. 객주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다. 혜연은 포구 쪽으로 걸었다. 그리고 멈추었다. 병사들이었다. 포구 입구에 서 있었다. 갑옷을 입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허리에 칼이 있었다. 선옷이 아니었다. 포구 입구 양쪽을 막고 있었다. 선착장 쪽에도 보였다. 혜연은 돌아서지 않았다. 그 자리에 서서 포구를 바라보았다. 장부꾼이 포구를 바라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병사 하나가 혜연 옆을 지나쳤다. 혜연을 보지 않았다. 선착장 쪽으로 걸어갔다. 혜연은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왔다.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연주는 방 안에 있었다.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다. 혜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을 들었다. 혜연이 말했다. 병사들이 포구를 막았습니다. 연주는 장부를 덮었다. 그리고 창문 쪽을 보았다. 창문 너머로 포구 쪽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연주는 일어섰다. 혜연이 말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연주는 멈추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목소리였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혜연은 연준을 보았다. 연준의 눈 안에 있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혜연은 알았다. 두려움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것이었다. 오래 알고 있던 것이 마침내 왔을 때의 표정이었다.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까? 혜연이 물었다. 연주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장부 한 권이었다. 혜연이 보지 못한 것이었다. 창고에서 가져온 것과는 다른 장부였다. 원본입니다. 연준이 말했다. 포구 장부도 창고 장부도 아닙니다. 이것이 원본입니다. 모든 항차의 실제 수량과 실제 납품처와 실제 이동 경로가 담겨 있습니다. 혜연은 그 장부를 보았다.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연준이 말을 이었다. 저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원본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 저만 알고 있습니다. 혜연은 그 말의 무게를 들었다. 원본 장부가 어디 있는지 저만 압니다. 그 한마디가 방패였다. 그러나 방패는 막는 동안만 유효했다. 막는 사람이 쓰러지면 방패도 함께 쓰러졌다. 혜연이 말했다. 그 장부를 제게 주십시오. 연주는 혜연을 보았다. 제가 가지고 있으면 당신을 잡아도 장부는 남습니다. 연주는 잠시 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장부를 내밀었다. 혜연은 받았다. 품 안에 넣었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골목 쪽이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연준이 혜연을 보았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뜻은 분명했다. 증거를 완성하라. 혜연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장부를 품 안에서 한 번 느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연주는 방에서 나왔다. 골목 입구에 병사들이 서 있었다.
연주는 멈추지 않았다. 걸어갔다. 병사들이 다가왔다. 연주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다. 연준을 체포하라. 소리가 들렸다. 연주는 묶였다. 끌려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혜연은 골목 안에서 그것을 보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숨지 않았다. 그냥 서서 보았다. 연준의 눈이 혜연을 찾았다. 그리고 찾았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병사들이 연준을 데리고 포구를 빠져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포구가 다시 조용해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혜연은 방으로 들어왔다. 연준이 펼쳐두었던 장부가 그대로 있었다. 혜연은 그 옆에 앉았다. 품 안에서 원본 장부를 꺼냈다. 그리고 연준의 장부와 나란히 펼쳤다. 숫자들이 보였다. 혜연은 손가락으로 짚기 시작했다. 항차마다 빠져나간 수량, 납품처가 바뀐 기록, 표식이 찍힌 날짜, 그리고 원본 장부에 담긴 실제 수량, 숫자들이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퍼즐처럼 하나씩 천천히. 혜연은 멈추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등잔에 불을 붙였다. 불빛 아래서 계속 짚었다. 손가락이 숫자 위를 움직였다. 그리고 멈추었다. 숫자들이 가리키는 이름이 있었다. 납품 전환을 승인한 사람, 항로 폐쇄를 결정한 사람, 창고 원본 장부에 서명한 사람, 그리고 3년 전 빈 배를 출항시킨 사람. 전부 같은 이름이었다. 혜연은 그 이름을 오래 바라보았다. 등잔 불빛이 이름 위에서 흔들렸다. 좌이정 한기태. 혜연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말하는 것과 증명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증명할 것이 손 안에 있었다. 혜연은 장부를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폭우의 밤이었다. 배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흔들렸다. 대명상단의 깃발이 바람에 움직였다. 아직 할 일이 있었다. 숫자는 손 안에 있었다. 그러나 숫자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었다. 밤이 깊었다. 혜연은 잠들지 않았다. 장부 3권이 마루 위에 펼쳐져 있었다. 포구 장부, 창고 장부, 그리고 연준이 남긴 원본 장부. 혜연은 그것들을 번갈아 보았다. 손가락이 숫자 위를 움직였다.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다. 숫자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였다. 꿍 안에 사람이 있다고 연주는 말했다. 좌이정 한기태. 그 이름이 3권의 장부 안에 흩어져 있었다. 직접 적힌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숫자들의 방향이 전부 그 이름을 향하고 있었다. 서명이 있었다. 승인 기록이 있었다. 항로 폐쇄 결정에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관아는 이미 안쪽이 바뀌어 있었다. 포구 책임자도 믿을 수 없었다. 혜연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장부꾼이었다. 숫자를 보는 사람이었다. 숫자 밖의 세계에서는 혜연의 손이 닿는 곳이 좁았다. 혜연은 장부를 덮었다. 그리고 만호를 생각했다. 만호는 납품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포구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아는 것을 쉽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혜연은 일어섰다. 밤이었지만 같다. 만호의 객주는 어두웠다. 그러나 안쪽에 불빛이 있었다. 혜연이 문을 두드렸다. 한 번, 두 번. 만호가 나왔다. 혜연을 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안으로 들였다. 혜연은 장부세 권을 펼쳤다. 만호는 앉아서 보았다. 오래 보았다. 손가락으로 짚지 않았다. 그냥 눈으로만 읽었다. 읽는 동안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시장입니다. 혜연이 들었다. 이것을 감출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퍼뜨릴 수 있는 곳은 있습니다. 혜연은 만호를 보았다. 숫자는 관아에 가져가면 묻힙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펼치면 막을 수 없습니다. 만호의 눈이 장부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숫자를 모릅니다. 그러나 빠진 곡식이 어디로 갔는지는 압니다. 자신들이 낸 쇠곡이 어디로 흘렀는지는 압니다. 혜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장부를 보았다. 숫자는 혜연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담고 있는 것은 혜연만의 것이 아니었다. 포구의 상인들이 낸 것이었다. 농부들이 낸 것이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낸 것이었다. 혜연은 고개를 들었다. 언제입니까? 내일 아침입니다. 만호가 답했다. 이튿날 아침 혜연은 시장으로 갔다. 만호가 자리를 잡아두었다. 포구 시장 한복판이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지나는 곳이었다. 혜연은 그 자리에 앉았다. 장부를 펼쳤다. 그리고 계산을 시작했다. 소리 내어 말했다. 입항 320석. 창고 입고 279석. 부족분 41석. 지나가던 사람이 멈추었다. 또 한 사람이 멈추었다. 혜연은 멈추지 않았다. 항차마다 줄어드는 수량. 납품처가 바뀐 기록. 사라진 항로.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하나의 상단. 숫자들이 공기 안으로 퍼졌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혜연은 보지 않았다. 장부만 보았다. 손가락이 숫자 위를 짚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시장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다시 소란해졌다. 소문은 시장에서 시작되어 포구로 번졌다. 포구에서 거리로 번졌다. 거리에서 객주로 번졌다.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물이 낮은 곳을 찾아 흐르듯이. 며칠이 지났다. 혜연은 기다렸다. 연준이 잡혀간 뒤로 포구는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이 드나들었다. 대명 상단의 배가 늘었다. 그러나 시장의 소문은 막히지 않았다. 병사들도 시장에서 장을 봐야 했다. 소문은 병사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포구에 다른 병사들이 나타났다. 갑옷이 달랐다. 혜연은 그것을 창문 너머로 보았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연준이었다. 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연준은 달라져 있었다. 묶여 끌려갔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얼굴에 새겨진 며칠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연준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혜연의 앞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숨기지 않고 말했다. 세자입니다. 혜연은 그 말을 들었다. 놀라지 않았다. 말투와 눈빛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혜연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알면서도 묻지 않았다. 장부가 먼저였기 때문에.
왕께 장부를 올렸습니다. 연준이 말을 이었다. 원본 장부와 창고 장부와 포구 장부 세 권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혜연은 들었다.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혜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장부를 내려다보았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단지 거짓말처럼 보이도록 배열할 수 있을 뿐이다.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이었다. 혜연이 연준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리고 지금 연준이 왕 앞에서 증명한 말이었다. 연준이 말을 이었다. 세곡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한기태는 무너졌다. 항로 독점 계약은 파기되었다. 대명상단의 허가가 취소되었다. 닫혔던 항로들이 다시 열렸다. 오래된 상단들이 돌아왔다. 기근은 오지 않았다. 혜연은 그것을 듣는 동안 한 가지를 생각했다. 아버지, 3년 전 빈배로 나간 선장, 돌아오지 않은 사람, 그 이름 위에 덧칠해진 먹, 그 피 덮은 흔적. 아버지에 대해서는 혜연이 물었다. 연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혜연은 더 묻지 않았다.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은 방 안이 조용해졌다. 연준이 일어섰다. 가려는 것이었다. 그러다 문 앞에서 멈추었다. 돌아보았다. 다음 항차 장부 함께 보겠습니까? 혜연은 붓을 들었다. 대답 대신이었다. 연주는 그것을 보고 문 쪽으로 돌아섰다. 포구가 창문 안으로 들어왔다. 배들이 묶여 있었다. 깃발들이 흔들렸다. 여러 상단의 깃발들이 바람에 나란히 흔들렸다. 하나의 깃발만 남지 않았다. 혜연은 장부를 펼쳤다. 새 항차 기록이었다. 숫자들이 줄을 맞추어 기다리고 있었다. 혜연은 첫 줄부터 짚었다. 바다는 넓었다. 권력은 언제든 바다를 탐했다. 그러나 이제 그 숫자를 잇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장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봄이 왔다. 포구의 봄이 오는 방식은 조용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달라졌다. 차갑던 것이 조금 물러나고 갯내음 안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섞였다.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알 수 있었다. 포구에서 자란 사람만이 아는 방식으로. 혜연은 그날도 장부를 쓰고 있었다. 새 항차 기록이었다. 입항 수량, 납품처, 창고 입고 수량. 숫자들이 줄을 맞추어 들어왔다. 혜연은 한 줄씩 짚었다. 멈추지 않았다. 숫자는 오늘도 맞았다. 혜연은 그것을 확인하고 붓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포구가 보였다. 배들이 묶여 있었다. 여러 상단의 깃발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하나의 깃발만 남지 않은 포구였다. 닫혔던 항로들이 다시 열렸다. 오래된 상단들이 돌아왔다. 포구는 다시 포구가 되었다. 그러나 혜연은 알고 있었다. 지금 맞는 숫자가 내일도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권력은 언제든 바다를 탐했다.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였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숫자는 가장 조용히 움직였다. 혜연은 장부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처음 줄부터 다시 짚었다. 아버지에 대한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빈 배로 나간 선장,
돌아오지 않은 사람, 그 위에 덧칠해진 먹, 그 피 덮은 흔적.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혜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밝혀지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혜연은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숫자는 기다릴 줄 알았다. 사람도 기다릴 줄 알아야 했다. 마루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연준이었다. 들어오지 않고 문틀에 기댔다. 혜연이 장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혜연은 한 줄을 더 짚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번 항차 수량이 맞습니다. 연준이 들어와 옆에 앉았다.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혜연이 짚은 숫자들을 눈으로 따라갔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다음 달 북쪽 항로가 새로 열립니다. 혜연은 붓을 들었다. 장부를 준비하겠습니다.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필요 없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봄바람이었다. 깃발들이 나란히 흔들렸다. 포구의 아침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골목 안으로 흘러들었다. 혜연은 장부의 새 줄을 열었다.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첫 숫자를 기다렸다. 바다는 오늘도 넓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무엇이 움직이는지를 숫자로 읽는 사람이 있었다. 장부는 오늘도 펼쳐져 있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폭우가 내리던 밤, 장부를 쥔 채 갯길에 쓰러진 사내. 그리고 그 숫자를 읽어낸 한 여인. 칼 한 번 쓰지 않고 숫자로 나라를 지킨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밤도 이 이야기가 잠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십시오. 좋은 꿈 꾸세요.